동아쌤과 함께하는 역사 수업. 자, 반갑습니다. 예,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 두 번째 근대개혁운동 중에 오늘은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공지합니다. 배울 내용 많아요.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오개혁의 배경을 파악하고 여러분들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갑오개혁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그 한계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을미사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의 추진입니다. 먼저, 자, 갑오개혁은요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으로 나눠진다 돼 있죠. 각각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했는지, 과연 그 배경과 분위기는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삼국간섭이 일어납니다. 그 삼국간섭과 그리고 을미사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슬픈 사건입니다. 자, 다음 을미개혁과 아간 파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크게 갑오개혁과 4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많습니다. 자, 먼저 갑오개혁의 내용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년에 일어났다 해서 갑오개혁입니다. 자, 먼저 이거를 아셔야겠네요. 자, 갑오개혁은요 여러분들 우리 동학군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동학군이 굉장히 강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군을 막 이기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또 도움을 요청을 하죠. 자, 그래서 청나라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텐진조약을 위반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군은 전라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말 그대로 동학농민군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보였고요. 일본군이 또 인천으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동학농민군은 전라도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활동했었는데 일본군은 인천으로 들어와요. 인천하고 전라도 멀잖아요. 얘네들이 왜 그랬다고 그래야 되겠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먹기 위한 그런 욕심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갑오개혁은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인천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지 않고 경복궁을 바로 점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종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고종을요. 자, 우리 봉건제에서는요, 예를 들어 전제군주제에서는요, 말 그대로 왕이 곧 대장이죠. 왕이 곧 법입니다. 예런데 우리 장기나 칠수 같은 데 두면 이제 왕 잡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게임 끝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란 봉건제에서는요, 왕이 곧 나라기 때문에 왕 한번 잡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일본이 경복궁을 바로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자기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게 뭐냐고 하면 청나라와 이제 한번 붙는 겁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보자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청나라와 한판 승부 언제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또 조선을 도와줘갖고 여러분들 또 크게 한번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갑신정변 때도 일본군이 졌잖아요. 청나라군한테.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에 수복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청나라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주적 개혁을 갖다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본이 청나라군과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정리하죠. 일본군이 거기 이기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내정 개혁을 강요를 하는 거죠. 야, 너네 청나라 속국이지 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말 그대로 청나라로부터 떼어놔야지.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에 옛날에 완전 청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거의 부하 나라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떼어놓기 위해서 이런 내정 개혁을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요 교정청이란 것을 설치하여서 말 그대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자, 먼저 동학농민 운동이 있었을 적에요.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를 만들어하고 저것끼리 이제 뭐랄까 자주적인 이런 개혁 정치를 했었고, 정부는 이제 교정청을 설치를 해서 이제 자주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었거든요. 전 시간에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똑같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갑오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에요. 예, 내정 개혁을 강요를 합니다. 자, 주도가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김홍집.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온건계합파입니다. 온건계합파. 예. 김홍집은요, 1884년에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을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김홍집 또한 이제 뒤에서 밀려나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뭘 했냐고 하면은요, 1880년대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들고 옵니다. 근데 이 책 때문에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정치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와중에 드디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정치를 주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설치했던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국. 무슨 의미가 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두고 볼 때 말 그대로 일본이 이 군국기무처에 많은 관여를 했다. 즉 한마디로 친일적인 모습이 좀 강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지금 상황에 보면, 이 사진에 보면은 나와 있죠. 예, 뭐 초등학생이 그랬는지 아무튼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군국기무처에서 했던 일이 김홍집이란 분이죠. 굉장히 젊은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개혁파 개혁에서 여러분들 많은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개혁 내용입니다. 왕실과 국정의 사무를 분리를 하고요. 국정의 사무를 분리를 하고요. 과거제를 폐지를 합니다. 탁지아문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갑신정변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 내용이 좀 비슷해요. 재정을 일원화했잖아요. 돈 쓰는 걸 하나로 통일하게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랬다는 거죠. 왕이 쓰는 돈이 따로, 왕가가 쓰는 돈이 따로 있고요. 나라를 위해 쓰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돈이 여기저기서 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관리하던 부서가 호조라고 하는 그런 부서인데, 호조의 부서를 이름을 바꾼 겁니다. 탁지아문이라고 그래갖고 돈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재정을 일원화해서 말 그대로 재정을 좀 더 잘 꾸려가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문제 폐지요. 이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갑신정변 때도 신문제 폐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도 신문제 폐지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때의 신문제 폐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요, 그들이 그냥 주장만 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갑오개혁 때는요, 신문제 폐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과부의 재가 허용, 이 뜻 뭐 뜻이에요? 과부가 재혼을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조혼은 뭐예요?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 여성들의 어떤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찍 시집을 가고 이제 애를 낳게 하죠. 그죠?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 자, 그리고 연좌제 금지를 하게 됩니다. 뭐 연좌제는 법을 옆에 사람들한테 같이 묻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 뭐 그런 거 있었죠? 역사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막 영모 사건이다. 뭐 3대를 멸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막 주위에 있는 가족들 전부 다 싸그리 다 영모 사건으로 다 사람들 잡아가서 이제 뭐 죽거나 아니면 이제 노예가 되거나 막 이러거든요.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연좌제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 반에요, 1번이 지각을 했어요. 1번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1번 학생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 다 벌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좌제입니다. 이 죄를 갖다가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연결해서 묻는 법, 이게 연좌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개혁 내용의 아주 주된 내용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부터요, 김홍집의 내각은 군국기무처를 신설하고 근대 개혁을 진행하였다. 갑오개혁이죠. 두 번째 문단이 여러분들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이 2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차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차 갑오개혁의 주된 내용은요, 왕실과 국정의 사무분리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과거제 폐지, 과거제가 없어집니다. 옛날처럼 우리 성리학 공부해갖고 이제는 과거 시험 보는 이러한 시험 제도를 폐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탁지아문 설치, 재정에 일어나죠. 옛날에 호조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그리고 조혼과 연좌제 금지. 요게 1차 갑오개혁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은 이제 2차 갑오개혁이 되겠죠. 일본이 거의 완전 이겨버립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완전 간섭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주로 얘기했던 것은 이제 박영효라고 하시는 분, 우리 박영효 나오셨죠? 자, 박영효라고 하시는 분이 주된 내용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였죠. 근데 이 갑신정변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 박영효라고 하시는 분은요, 일본으로 도망가십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김옥균, 뭐 홍영식, 서강범, 뭐 서재필 함께 이렇게 일으켰다가 이제 갑신정변이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영효를 좀 믿는 구석이 좀 많았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박영효의 어떤 힘을 크게 실어줘서 궁국 기무처를 폐기를 해버리고요. 이 사람을 박영효를 전면에 부상시키게 됩니다. 개혁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겠죠. 예. 차 가보개혁이 있어갖고요.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종을 내세워서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예. 자, 1차 가보개혁의 내용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진행할 개혁 내용도 이 홍범 14조에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뭐 이제는 왕이 이렇게 선언을 해보니까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지방의 모습을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법권을 갖다 독립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법을 갖다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법권을 왕과 이제 연관 없는 그러한 부서로 다시금 이제 떼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왕권을 약화시킨다. 이런 말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가부개혁의 중요 내용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범 14조 고종이 직접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반포를 하게 됩니다.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한 개혁의 기본 방향이 바로 지방의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고요. 그리고 사법권을 이제 왕으로부터 떼어내서 뭔가 왕권 약화를 시키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말대로 2차 가부개혁 때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자, 페이지 27페이지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요,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이라고 정치, 경제, 사회에 이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여기에 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책과 함께 지금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빠르리라 생각이 되네요. 자, 영상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1894년) 김웅집 내각은 군국기무처를 신설하고 근대적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치면에서는 국내부를 설치하여 왕실 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국정 업무는 내각에 집중시켰습니다. 왕실 사무는 국내부에서, 국정 업무는 의정부에서.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하여 신분의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과거제는 시행되지 않소. 뭐라고요? 10년째 과거 공부만 했는데 과거제가 없어지면 어쩌란 말입니까? 경제면에서는 왕실과 국가 재정을 분리하고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무는 탁지 야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바쁘다 바빠. 재정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여기 탁지 아문에서 한다고. 사회면에서는 문벌 계급을 타파하고 노비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봉건적 신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같은 신분일세. 신분제가 없어졌으니 양반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구만. 예. 자료 출처는 비상교육 우리 교과서입니다. 예.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우리 가보개혁을 배웠었잖아요. 이제는 참 예. 자, 먼저 삼국 간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일전쟁이 일어났다고 돼 있죠.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이깁니다. 아주 특이하게 일본이 이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도 또 전쟁을 벌이거든요. 또 일본이 이겨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갓 태어난 일본이요. 그 전까지 굉장히 강력했던 러시아까지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서방 사회가 굉장히 쇼크를 먹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그거는 후의 일이고요. 러일전쟁 후의 일이고요. 지금은 일단 청일전쟁의 정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청일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긴 일본이요. 청나라를 자기 나라인 시모노세키로 불러들여요. 시모노세키로 불려들여갖고 말 그대로 뭔 조약을 맺느냐. 야, 너네 전쟁에서 졌잖아.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나라한테요. 진 나라가요. 대체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그 배상금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냐고 하면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대만하고 그리고 요동반도를 청나라로부터 획득을 해갑니다.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대만은 어딘지 아실 거고요, 그죠? 요동반도는 어디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였죠? 지도가 있으면 좀 더 쉬울 건데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한반도 이렇게 끝에 보면 여러분들 위에 보면은 위에 끝에 보면은 이제 그 압록강이 이제 흘러내리잖아요. 압록강이 흘러내리는 이제 의주 신의주 끝에 보면은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뭐냐고 하면 지금 북한하고 인접한 중국 땅. 북한하고 인접한 중국 땅, 그 압록강 하구 지역입니다. 압록강 하류 지역이요. 그쪽에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반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지역이 이제 요동반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요동반도, 이제 뭐 중국말로 얘기를 하면 랴오둥반도죠, 그죠? 이것을 갖다가 청나라에게서 이제 뺏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일본이 이제 청나라를 이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를 이제 획득을 해가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일본의 입장에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이 삼국 간섭이 시작되는 건데요. 뭐냐고 하면요, 이런 겁니다. 만주하고 중국 대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양 열강 세력들도 굉장히 눈여겨서 지금 보는 땅이거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서양 열강들이 막 달라붙었고서 뜯어가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 와중에 이제 요동 지역이 아직까지 손을 안 대 있으니까는 이런 큰 세력들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요동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때 일본이 먼저 선수를 딱 쳐갖고 요동 지역을 갖다 빵 먹었잖아요. 요동반도를 딱 먹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요, 프랑스하고 독일을 싹 꼬십니다. 꼬셔갖고 뭘 하냐고 하면, 얘들아, 일본이 전쟁에서 이겨갖고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겨갖고 요동반도를 가져갔네. 저 땅 우리가 굉장히 좀 노렸던 땅이고 저 땅을 갖다가 일본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도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회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회유에 프랑스와 독일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압박한 겁니다. 야, 너네 뭔데 요동반도 니네 가져가는데? 너 이제 뭐 청나라 이겼다고 너 힘 좀 쓰는가 본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한 거죠. 당시 러시아, 프랑스, 독일 굉장히 센 나라들이잖아요. 열강 중에서도요. 굉장히 그쵸, 탑 오브 탑을 달리는 그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일본을 압박하니까는 일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세 나라하고 전쟁 벌일 수 없잖아요. 일본은 당연히 이제 막 갓 태어난 이런 나라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일전쟁으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속으로 울면서 돌려줬겠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집권을 하고 있었던 이제 명성황후죠, 그죠? 명성황후가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의 청나라하고 일본의 어떤 전쟁 추세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여태까지 자기를 많이 도왔던 청나라가요, 일본한테 깨졌잖아요. 졌잖아요. 그래서 뭐라 생각했습니까? 야, 이거 일본 센데? 청나라보다 일본 센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와 접경에 있었던 러시아가요, 일본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삼국 간섭으로 일본한테 주동포만 빵 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명성황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센데? 그럼 앞으로 러시아 편을 들어야겠네. 러시아한테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겁니다. 삼국 간섭 이후에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됐죠. 이게 집권층이 생각할 때에는요, 일본 센데 청나라부터 이겼는데, 근데 일본을 갖다 위에서 누르는 러시아 세력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러시아가 더 센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견제를 위해 조선 정부에서는요, 친러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된 것이었죠. 명성황후를 위시한 우리 민씨 세력들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상태 안 좋거든요. 왜냐고 하면 삼국 간섭 때문에 자기들이 뺏었던 땅을 갖다 다시 토해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까지 거의 이제 먹을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이 자기들한테 등을 돌린 겁니다. 러시아 편으로 탁 붙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도 심각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성황후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되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하고자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하는 이제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황후를 일본의 어떤 뭐 정규 뭐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깡패들이 와갖고요 명성황후를 이제 죽입니다. 우리나라 황궁까지 쳐들어와갖고 말입니다. 예. 자, 경복궁에 이제 깡패들이 낭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여러분들 일본 만화나 이런 거 자주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무라이가 있고 뭐 낭인들이 있는데 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낭인이 되고 한마디로 보면 지금으로 좀 깡패 이런 식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경복궁에 침입을 해야 하고요. 물론 이 경복궁을 침입을 할 적에 일본 공사가 뒤를 봐줍니다. 미우라 공사라고 당시 이제 공사인데 뒤를 봐주고요. 그래서 깡패들이 몇십 명이 이제 경복궁에 칼을 차고 들어가요. 칼을 차고 들어가고 황제였던 고종의 멱살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깡패가 와갖고 대통령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예. 야, 네 마누라 어디 갔어? 네 와이프 어디 갔어?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옥신각신할 적에 고종 황제의 옷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예, 한나라의 대통령의 옷이 찢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깡패들이 와갖고요. 이거 대단히 좀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자, 그 와중에요. 훗날 이제 이제 고종의 다음 황제가 되는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아들 이척, 본명 이제 이척이고요. 그 아들이 이제 고종 황제 뒤에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이제 칼로 때립니다. 칼로 때려갖고 그 어렸던 이제 황태자가 이제 쓰러지거든요. 기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궁궐을 이제 막 칼로 막 도륙을 내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막 돌아다니죠. 그 와중에 이제 명성황후를 찾아서 칼로 죽입니다. 참 칼로 죽일 적에도 이불에 둘둘 칼로 죽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불에 둘둘 말아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일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명성황후의 시체를 이제 이불로 둘둘 말아서 이거를 불태워버리거든요. 이 시체가 누구 건지 모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사람이 그 근처에 있다가 황궁 안에서 무슨 일을 보다가 이제 도중에 나오는 와중에 그 사건을 이제 목격을 하고요. 이제 이 일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예. 자, 아무튼요, 을미사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십시오. 을미년에 사변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변란이 바로 일본의 낭인들이 왕궁에 쳐들어와서 황궁에 쳐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시해를 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사건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엔 일본 자객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칼 히젠토가 현재 일본 한 신사에 보관돼 있는데요. 비극적인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가져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보관돼 있는 칼 히젠토. 1895년 일본의 자객들은 이 칼을 들고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에도 시대 초기 유명한 장인이 오로지 사람을 베기 위해 만들었다는 칼. 400년이 지났지만 시퍼렇게 날이 서 여전히 살기가 느껴집니다. 칼집에 선명하게 새겨진 일순 정광자 노호. 단칼에 늙은 여우를 배달하는 뜻의 7글자는 비극적인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一瞬の電光をこう指すですよね。キラッと光る瞬間においぎつね、年老いた狐を刺すってことが書いてあるんですよ。 명성황후를 시해한 자객 가운데 한 명인 토오 가츠아키는 1908년 쿠시다 신사에 이 칼을 기증하면서 한국의 왕비를 찌른 칼이라는 기록을 자랑스레 남겼습니다. なってるんでしょ。ね、民費を切ったからなってことになってるんでしょ。 하지만 시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일본인 48명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픈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그 상징물인 히젠토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한다며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한나라의 국무를 살해한 살인의 흉기가 다른 나라의 신사에서 마치 기념물인 것처럼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민족적 감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환수위원회는 쿠시다 신사에 환수를 요청하고
시해 사건의 진상을 일본 사회에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아이 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자,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국장, 나라의 장래 모습을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을미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삼국 간섭하고 을미사변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을미년이니까 같은 을미년이니까 이때 을미개혁이 있게 되는데요. 김홍집이 3차 개혁을 갖다 시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 이름까지는 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 간섭과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개혁이 있게 되는데 요때는 여러분들 좀 과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태양력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서양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날짜 세는 방법이죠, 그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 이제 음력이라는 걸 이제 썼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음력 1895년 11월 17일이 이제 양력 1896년 1월 1일로 바뀝니다. 이때 비로소요. 그게 바로 태양력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선생님이 이거 영상을 찍는 날이요. 5월 7일이거든요. 이게 태양력, 서양의 어떤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단발령의 시행이죠, 여러분들. 단발령이 뭐 하는 거예요? 상투 자르라는 겁니다. 상투 자르라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 한 500년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 500년 동안 성리학이 굉장히 많은 뿌리 사상으로 박혀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님께서 주신 신체에는 어떤 뭐 해를 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상투를 틀고 다녔잖아요. 그 상투를 틀라는 겁니다. 자르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생활교육부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등교할 적에 머리카락 길다고 가위를 한번 잘라보십시오. 물론 옛날에는 그렇겠지만 요즘 가위를 한번 잘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장난 아니겠죠. 지금 제정신 아니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이럴 건데요. 지금도 머리카락 잘랐다 이럴 건데요. 조선시대에 상투 자르라. 이거는요. 한마디로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뭐 최익현이라고 하시는 분은 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일을 갖다 벌이게 되고요. 그 일은 훗날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강제로 고종한테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황제가 앞장서서 머리를 잘라.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종 황제가 이제 먼저 시범을 보이게 되고요.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되십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단발령이 실시입니다. 자, 다음 이제 아관파천입니다.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데요. 일단 우리 책에서는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을미사변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로부터 굉장히 비분간개할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의병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군들이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내려가고 이제 의병 일어나고 이제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던 이제 일본 군들이 이제 지방으로 막 내려가서 이제 의병을 막으려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서울에는요, 고종을 감시하는 일본 세력들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요.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고종이요. 이제는 왕궁 안에 있으면 일본 세력들한테 어떻게 자기도 달지 모르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이동합니다. 한마디로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도망가진 거죠. 자, 거처를 이동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황제가 도망갔다 얘기를 하면 좀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되게 좀 슬퍼지니까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을미개혁이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승인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왕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어 버리셨으니까 왕이 어떤 도장을 찍어야지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은 이제 공사관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나오지 않으시니까요. 당시 이제 모습이 어떠냐고 하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황제를 모셔오기 위해서 장교 4명하고 이제 한 300명이었던 부하들을 데리고 황제를 갖다 이렇게 모시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공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러시아 공사관 지금도 있거든요. 그 러시아 공사관 그 건물 안에는요,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지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고종 황제를요 못 잡아놓는 겁니다.
예, 러시아 땅이기 때문요. 이거 러시아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예.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아관 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관 파천. 옛날에 러시아를 아라사라 불렀거든요. 한문으로요. 아라사, 러시아의 관청으로 파천, 예, 이제 뭐 옮겼다는 겁니다. 파천이란 말이 여러분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왕이 도망치다는 것을 이제 파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던 단발령입니다. 이제 고종 황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범을 보인다고 이제 먼저 단발령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단발령을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자율적인 모습이 되겠는데요. 흔히 이 당시 단발령은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머리를 함부로 잘라내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부모가 주신 건데 함부로 못 자른다는 것이었는데, 예, 이런 것이어서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이제 단발령을 하고 온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이제 자결 했다라는 내용,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 일본 군인이나요, 이제 양반을 잡아놓고 가위로 이제 싹둑 자릅니다. 이 단발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양반이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부끄럽다 보니까는 그 일본군이 갖고 있던 가위를 뺏어서 이제 목을 찔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예, 아무튼 단발령 굉장히 당시 모습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치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다음은요, 갑오 을미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청일 전쟁 중이었고 하지만 일본의 어떤 역량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됐다라는 것이고, 군사 제도의 개혁은 이제 소홀하게 됐다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 이제 조선의 군사 개혁이 이제 강하게 되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제도 개혁은 좀 소홀하게 하게 되었고요. 농민층이 요구한 토지 제도의 개혁도 역시 소홀하게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 동학농민군이 이제 어떤 내용 주장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예, 어쩔 수 없이 이런 개혁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자, 의미입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된 요구가 일부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큰 내용이 있잖아요. 뭐 신무제 폐지나 아니면 과부의 재가 허용, 뭐 이런 것들이요. 예. 자, 그리고 이때 들어서 우리 외국과 비슷한 근대적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말 그대로 근대적인 개혁이라고 우리가 현재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했고요. 여기까지 한번 했고요. 예, 다음 수업에는 이제 독립협회와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